사이버 중독을 알기 전에 먼저 과다라는 게 뭔지 그 개념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자료는 korea.kr 정책 브리핑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인터넷 이용률 이용자 수의 추이를 조사한 자료입니다. 2000년부터 2018년도까지 점점점 인터넷 이용률과 이용자 수가 증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연령별 인터넷 이용률입니다. 3에서 9세는 87.8%, 10대, 20대, 30대 모두 99.9%, 40대 99.7%, 50대 98.7%로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평균 인터넷 이용 시간을 조사했습니다. 일주일에 평균 16시간 30분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주평균 스마트폰 이용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평균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을 조사한 자료입니다. 10시간 47분이죠. 이 자료는 과의존 현황입니다. 전체 스마트폰 과의존 유형군입니다. 연도별로 2015년도부터 2019년까지 점점 스마트폰 과의존 유형군이 퍼센테이지가 점점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 자료는 대상별 자료입니다. 유아, 청소년, 성인 60조로 나누었을 때 청소년 부분에서 과의존 유형군의 퍼센트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회색 부분은 26.4% 잠재적 위험군이고요. 3.8% 파란색 부분은 다 고위험군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인터넷을 주로 이용하는 장소에 대한 조사 결과입니다. 주로 집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고 그 다음 학교네요. 과다라는 것은 너무 많이 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목적이나 기능에 맞게 쓰지 않고 무리하게 쓰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인터넷을 쓰는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목적을 다 이루고 난 후에도 계속해서 인터넷을 쓰고 있다면 그것은 과다이지요. 이 과다 몇 시간 동안 해야지 과다인가 그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하루에 2시간씩 계속 일주일간 쓰는 것이 과다인가 아니면 주말에만 몰아서 대여섯 시간씩 하는 것이 과다인가 이것은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많이 쓰게 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과다의 원인은 바로 습관입니다. 습관이란 건 행위가 되풀이돼서 생기는 고정된 반응 양식이죠. 즉, 어떤 사람은 하루에 2시간 이상씩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이 있을 반면에 어떤 사람은 주말에 대여섯 시간씩 몰아서만 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인 중독은 어떤 뜻일까? 중독이라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약물 독성에 중독이 된 것이 될 수 있겠고 아마 사이버 중독할 때 말하는 중독은 이 두 번째 정의일 것입니다. 술이나 마약 따위 같은 것을 복용한 결과 그것 없이는 견디지 못한 병적 상태. 이 그것이라는 것은 대상이 술이 될 수 있고 마약이 될 수도 있고 카페인이 될 수 있고 사이버가 될 수 있고 스마트폰이 될 수 있고 게임이 될 수 있고 이런 대상 없이 견디지 못하는 병적 상태를 중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이버 중독이란 구체적으로 뭘까? 여타의 중독관들에게 바로 가상현실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가상현실에 지나치게 빠져서 일상생활, 즉 현실생활까지 지장을 받는 병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그럼 사이버 중독의 원인은 무엇일까? 사이버 중독의 원인은 바로 강박입니다. 강박이라는 것은 어떤 생각이나 감정에 사로잡혀 심리적으로 심하게 압박을 느끼는 것인데요.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 인터넷을 못할 경우에 갑자기 짜증이 난다거나 아니면 불안감을 느낀다거나 이런 것이 바로 강박입니다.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우울감이나 초조함이 느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강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강박은 분명한 의사의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이버 중독, 어떤 증상이 나타날 것인가? 크게 4가지의 요소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가상세계 지향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더 좋아 라고 생각이 될 때 이것을 가상세계 지향이라고 보면 됩니다. 두 번째, 금단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지 않으면 불안, 우울, 초조함에 시달리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누가 인터넷 못하겠어요. 그러면 갑자기 불안해지고 짜증이 밀려옵니다. 초조해져요. 이것을 금단이라고 봅니다. 자, 내성이 있습니다. 이전에 느낀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더 강한 자극을 가해야 되는 현상이죠. 하면 할수록 더 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게임 2시간 했다면 충분해 라고 느꼈었는데 이제 10시간을 해줘야지 그럼 만족감이 드는 거, 이것을 바로 내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일상생활 장애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막 졸리고 성적이 점점 떨어지고 학교 가기가 싫어지고 가정과 학교, 즉 현실 세계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이것을 일상생활 장애라고 합니다. 일상생활에까지 지장을 받는 병적 상태, 아까 정의했죠. 이것을 바로 사이버 중독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처음부터 금단, 내성, 일상생활 장애 등과 같은 그런 심각한 단계에 빠져들진 않습니다. 단계가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인터넷에 점점 몰입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듭니다. 왜? 많은 시간을 사이버 공간, 가상 공간에서 할애해야 하기 때문에요. 지각하기도 가끔 합니다.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졸다가 꾸중을 듣기도 해요. 가끔씩 멍하니 앉아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 상태는 중독이란 상태보다는 사이버 과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많은 시간을 사이버에서 할애를 하니까. 자, 중기 단계에서 넘어갈 때쯤에 이제 좀 문제가 심각해지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일상생활 부적응이 발생해요. 현실 세계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지각, 조퇴, 결석을 자주 하게 돼요. 그리고 학업 능력이 점점 저하되죠. 왜? 집중이 잘 안 될 거예요. 계속 그 가상 공간에서의 생각이 맴돌아요. 그리고 거짓말이나 주변 사람들 속이기 시작하죠. 이것은 내가 사이버, 인터넷 많이 해서 이런 게 아니다. 내가 단지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속이기 시작해요. 심지어 그 말에 자기 자신이 속아요. 뇌한테 내가 속습니다. 자, 후기 단계. 금단, 내성, 일상생활 장애 등이 심각하게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인터넷 사용 조절이 안 되고 충동적이며 행동 통제에 어려움을 느껴요. 내가 알아요. 시간 너무 많이 할애한다는 걸 알아. 그런데도 잘 통제가 안 돼. 계속 안 하게 되면 불안감이나 초조함 혹은 우울감이 막 들어와요. 강박이 느껴지는 그 단계가 바로 후기 단계입니다.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의 고립이 될 가능성이 있죠. 대화가 단절되니까, 가상 현실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대화가 더 즐거우니까 실제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대화가 어렵게 되는 상태가 후기 단계입니다. 가장 심각한 게 일상생활 장애예요. 근데 파란색이죠, 얘가. 가상세계 지향. 이게 어때? 라는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드립니다. 바로 보복운전입니다. 무슨 말이냐?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들이 더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 내가 좀 마음대로 골라서 만날 수 있어요.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은 차단하거나 욕을 퍼붓죠. 그걸로 끝나면 되는데 문제는 현실 사람들끼리는 내가 마음에 안 든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같이 공존을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근데 가상현실에만 집중한 사람들은 그게 잘 안 돼요. 어려워요. 충동을 억제하지 못해요. 다른 사람의 자신의 기분을 거스르는 것에 대한 억제가 안 돼요. 잘. 사용대 갑자기 켰다고 폭행하고, 끼어든다고 위협하고, 늦게 운전한다고 조금 천천히 간다고 위협을 합니다. 충동이 억제가 안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가상대인 관계의 지향의 문제점이라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사이버 상의 문제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흥미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구글 검색창에
코리아넷이라고 치면 중고등학생용 검사를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여기 들어가면은 이렇게 한 5가지의 검사들이 있는데 이 중에 흥미검사, 직업 흥미검사 H로 쓴 거를 검색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게 홀랜드 약자예요. 리아색이라는 검사인데 해보면 이렇게 자신의 흥미 유형의 1, 2, 3순위가 나타나게 될 거고 직업 특성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건 이 내용입니다. 내가 어떤 R유형의 흥미가 있어요. 실제형의 흥미가 있다라고 검사 결과가 나왔다라면 식물 키우기, 동물 키우기 등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어요. 내가 진짜 흥미 있어 하는 거에 시간을 보내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야 비로소 건강한 스트레스 해소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술형인 친구들은 글쓰기 한다든지, 노래하기 한다든지, 춤추기 한다든지, 아니면 악기, 자신이 원하는 악기를 배운다 하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자신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어요. 단지 자신의 스트레스를 사이버상에서 해소하는 게 아니라, 현실 생활에서 해소하게 함으로써 조금씩 그 시간을 현실 생활에 가상생활이 아니라 현실 생활로 집중하게 함으로써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과다, 사이버 과다의 그 원인은 습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올바른 습관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인터넷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사람의 그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이 4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거 바로 4번째입니다. 먼저 첫 번째, 습관의 고리를 찾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습관의 고리라는 건데요. 먼저 신호를 잡아내래요. 신호라는 것은 내가 언제 어디서 인터넷을 많이 하지, 게임을 많이 하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반복 행동을 보이는지 그것을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양한 보상을 실험해보라, 이런 건 뭐냐면 내가 인터넷을 안 했을 때, 조금 더 줄였을 때 내가 내 자신한테 무슨 보상을 줘야지 가장 효과적인가, 이것을 스스로 고민해보고 다양하게 실험해보라는 것입니다. 4번째, 주변에 함께할 사람을 둬라.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같이 함께 뭔가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인터넷이 발달하기 전, 그러니까 2000년대 전에도 게임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게임 중독에 대한 심각성이 없었어요. 왜? 인터넷에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게임이 없었기 때문이죠. 지금 요즘 게임들은 다 그 가상현실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뭔가를 합니다. 2명 이상, 3명 이상, 4명 정도의 사람들끼리 함께 뭔가 그 임무를 완수하고 함께 성취감을 느껴요. 이 성취감이라는 게 상당히 큽니다. 따라서 현실 세계에서도 이렇게 주변 사람들과 함께 뭔가를 한다라면, 뭔가 성취감을 느끼는 뭔가를 한다라면 습관을 바꾸는데, 그 사이버 공간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그 습관을 현실 세계에서 많은 행동을 하는 것으로 바꿀 수 있는 그 습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세 번째, 뇌에게 속지 말합니다. 자, 예전에 연구진들이 쥐를 가지고 뇌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뇌의 어느 부위에 전극을 가하면 고통이 느껴지는가, 이것을 실험하고자 했대요. 그래서 쥐를 이렇게 놓고 지렛대를 쥐가 누르는 순간 전기적 자극이 쭉 따라 들어와 이 쥐의 뇌에 전기 충격을 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쥐가 지렛대를 계속 누르더랍니다. 연구진들이 이 뇌의 부위를, 전극 부위를 잘못 꽂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연구진들은 처음에 상당히 당황스러웠대요. 분명히 지렛대를 누르면 전기가 통하고 분명히 이 쥐가 고통을 느껴야 되는데 쥐가 계속 누르고 있으니까 말이죠. 네, 바로 쾌감 회로를 발견했다고 발표를 합니다. 이 쥐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해서 쾌감 회로를 자극하니까 전기 신호로 계속 이 지렛대를 누르게 되고, 그러면 쥐는 빨리 죽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뇌가 좋아하는 것은 우리 사람의 건강에 해가 되는 것이 많다고 합니다.
뇌는요,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건, 운동을 하고 있건, 음식을 먹고 있건, 게임을 하고 있건, 스마트폰, 카카오톡을 하고 있건, 관심이 없답니다. 오로지 관심 있는 건 이 쾌감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뇌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있고 여러분의 뇌가 있습니다. 이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 모두 이 뇌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뇌가 여러분의 주인이 아닌 것이죠. 비유를 들자면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운영할 뇌와 같은 존재죠. 하지만 우리나라가 대통령 것은 아닙니다. 왜?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니까요. 자, 여러분의 뇌는 인터넷을 하는 거, 게임을 하는 거, 스마트폰 하는 거 너무나 좋아합니다. 자,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사람이 얻는 감각 정보의 비율입니다. 뇌는 시각적인 부분에 그리고 청각적인 부분, 이 부분에서 많은 정보를 얻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뇌는 이 시청각적인 정보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 이 그래픽, 시각적으로 뛰어난 게임, 그리고 이 사운드, 게임에서 나오는 그 현란한 기계음들, 이것은 모두 다 뇌가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의 뇌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뇌가 좋아한다고 해서 정말 여러분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인터넷 과다, 사이버 과다일 때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었어요. 그런데 사실상 이 인터넷 중독에 걸린 상태에서 앞에 세 가지는 그다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 중독이라는 아까 말했었잖아요. 그 강박관념, 그 신념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내 의지로 잘 안 돼요. 그게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럴 때는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의료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고요. 내가 객관적으로 인터넷 중독인지 사이버 중독인지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스마트 심센터. 여기서 여러분의 정보를 입력하고 과의존인지 여부를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받을 수 있고 예방교육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담을 하세요.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채팅 상담도 가능하고 게시판 상담도 가능하고 댓글 상담도 가능하네요. 1388 청소년 사이버 상담센터에서요. 저희 도움을 받는 데에서 상당히 꺼려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괜히 약해 보인다라고 잘못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다시 정정할게요. 여러분, 정말로 강한 사람은 도움을 청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약한 사람은 도움을 청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주위에 되게 센 척하고 마음속으로는 다 무너져 내리는, 그럼에도 티내지 않고 얼굴에 표정 하나 안 바뀌고 그런 사람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자신이 부족한 것을 알고 이 부족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청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사이버 중독인 것 같다, 혹은 사이버 과다인 것 같다, 이 부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청하세요. 그 과정이 여러분이 강한 사람으로서 성장하게 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